네, 안녕하세요. 골비네커의 3분 딥러닝 텐서플로우 맛 12장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강화학습 DQN이라는 주제로 이번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DTI 랩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화학습과 Q러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DQN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고 앞서 1, 2장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DQN을 기반으로 한 코드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배우는 DQN은 저희 DTI 랩에서 지금까지 해왔었던 딥러닝, 머신러닝과는 조금 다른 개념, 강화학습의 개념이기 때문에 응용 실습은 같이 해보지 않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로 남겨두고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DQN은 DQ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유명한 Q러닝을 딥러닝으로 구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강화학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Q러닝이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이란 어떤 환경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를 판단해서 가장 이로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학습 방법을 의미합니다. 최종 목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건데 이 에이전트의 목표는 결국 시작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모든 에피소드에서 보상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목표는 곧 강화학습의 목표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따라서 음의 값 보상을 받는 행동은 최대한 피하고 양의 값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강화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강화학습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강화학습의 의미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친숙한 슈퍼마리오를 예시로 강화학습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마리오는 게임의 세상, 즉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 상태는 매 순간순간 스크린에 보여지는 이미지이고 하나의 에피소드는 게임의 한 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시점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에피소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끝나는 시점은 게임의 시간이 초과돼서 판을 클리어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리오가 죽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액션, 행동으로는 앞으로 이동한다, 아니면 뒤로 이동한다, 혹은 점프한다 등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행동에 따라서 이 에이전트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리오가 이 코인을 먹거나 보너스 아이템을 얻은 경우에는 우리는 양의 보상, 플러스 양의 보상을 얻고 아니면 떨어지거나 적에게 맞아서 죽게 되는 경우에는 의의 보상을 받도록 우리는 이 마리오 게임 내에서 강화학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리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한다면 그냥 특별한 것 없이 보상은 0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인, 보상이라는 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특별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보상이 0인 행동들이 꼭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인이 여기 있다 라고 가정하면 코인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걷는 것에 대해서는 에이전트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어떤 행동이 실제로 보상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서 보다 지연된 보상을 잘 얻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연된 보상이란 에이전트, 마리오가 여기 있는 코인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 비록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상은 0이지만 추후에 코인을 먹음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인을 향해 앞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연된 보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는 이러한 지연된 보상을 잘 얻을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상태의 스테이트는 그 이전, 다시 말해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상태, 스테이트는
그 이전의 상태와 그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선택한 행동이 만든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직전의 상태는 또한 그 이전의 상태와 그 이전의 상태에 대한 행동의 결과이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처음 시작했던 시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기는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코인을 먹기 위해서, 최종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마리오가 밑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 버섯을 피하기 위해 점프하고 다시 앞으로 가는 과정들, 이것들을 역순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마리오가 내려가고 점프하고 앞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연결된 순간순간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계들과 그 순서는 현재 상태, 코인을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현재 상태를 결정짓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순간에 에이전트가 어떠한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할 수 있다면 에이전트가 현재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들을 이 에이전트가 밑으로 내려가고 점프하고 앞으로 가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지금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야 하고 그 양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태가 마코브 스테이트에 해당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마코브 스테이트란 모든 상태는 오직 그 직전의 상태와 그때 한 행동에 대해서만 의존한다라는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전 상태 말고 그보다 훨씬 이전의 상태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마리오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코인을 먹기 위해 바로 그 직전의 순간은 마리오가 앞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 이전의 순간들 마리오가 아래로 내려가고 버섯을 뛰어넘는 그 상태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코브 스테이트를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그림 1.2의 틱택토 게임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첫 번째 예시, 이 아래 부분이 두 번째 예시인데, 여기 위쪽과 아래쪽 두 게임 모두 결과적으로는 여기 같은 상태에 도달했지만 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이 앞의 과정들은 1번과 2번 예시가 다릅니다. 또한 이 두 게임 모두 마지막 상태에서 우리 오목처럼 여기 맨 위에 빨간색이 상대팀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파란색인 우리 팀이 여기에 패를 둠으로써 빨간 팀이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1번과 2번 예제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이렇게 틱택토 게임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오직 그 이전의 상태일 뿐, 그 이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상태에 도달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앞의 과정이 달라도 내가 여기에 패 하나만 둔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틱택토 게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전 상태는 훨씬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마코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코브 가정의 기초에서 모든 상태에서 취하는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미리 알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코인을 먹으면 1점을 얻을 수 있고 맨 끝에 있는 코인을 먹으면 3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에이전트가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연속적으로 취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받는 모든 보상의 총합을
우리는 앞으로 Q 밸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Q 밸류를 이용하는 벨만 방정식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현재 상태 S에서 행동 액션 A를 취할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의 총합 QSA는 현재 행동을 취해서 받을 수 있는 즉각 보상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미래 보상의 최대값에 대한 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SA는 현재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즉각 보상값이고, S'은 현재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해 도달하는 바로 다음의 상태로, max Q'SA는 다음 상태 S'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에이전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붙은 감마는 할인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 가치에 대한 중요도를 조절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값이 커질수록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는 거고, 이 감마값이 더 작아질수록 여기 앞에 있는 즉각 보상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벨만 방정식이다 라고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든 결론적으로는 가장 높은 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라는 기본적인 전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순간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 큐러닝 알고리즘을 탐욕적이다, 그리디하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전략을 우리 현재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그림 1.3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이전트가 이 빨간 자동차고 이 트로피가 있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할 때 이 상태의 조합, 상태와 행동에 대한, 상태는 이 각각의 칸이 될 거고, 행동은 이 빨간색 자동차가 어느 칸, 상태에서 어느 칸에 위치했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로 모두 그리고 거기에 모든 Q 밸류 값들을 적어내는 것이 우리 현실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벨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표를 점점 업데이트해서 나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이전트는 가장 위에 오른쪽 가장 윗칸에 도달하면 트로피를 얻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이 모든 종결 상황에 대해서 열이 나타내는 값들은 모두 0으로 종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에이전트는 아무런 행동이나 상태 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값이 0이다는 거고, 종결 상태인 S'에 도달하기 직전의 상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순히 다음 순간에 받을 즉각 보상으로만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Q러닝을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탐욕적이다, 그리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항상 최선의 선택만 고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반면으로는 새로운 선택은 해보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아직 받아보지 못할 미지의 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보상이 어떠한 존재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코브 스테이트, 우리는 모든 이전의 것들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오로지 최고의 보상만을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트로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만 학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최고의 방향이라면 이렇게 가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실론 그리디 전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은 0부터 1 사이의 어떤 입실론 값을 이용해서 이 탐험과
활용을 적절히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률값이 1-2 입실론 값의 확률로는 우리가 원래 했었던 그리디안 선택, 최고의 값만, 최고의 보상을 찾아서 가는 탐욕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만약에 확률값이 입실론 값과 동일하다면 이 랜덤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랜덤으로 액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에이전트는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탐험을 해보면서 기존에 알지 못하는 것들도 놓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결론적으로는 큐러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DQ에는 딥큐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강화학습으로 유명한 큐러닝을 딥러닝으로 구현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서 강화학습과 큐러닝을 배웠는데 그 개념을 다시 상기시켜보면, 강화학습이란 어떤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를 판단해서 가장 이로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학습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이득이 최대가 되는 행동학습이 목표였죠. 반면 Q러닝은 이 Q함수, 우리가 벨만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Q함수를 최대한 특정 상태에서 이 함수의 값이 최대가 되는 행동을 찾도록 학습을 해서 그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Q함수를 신경망을 이용해서 학습시키도록 한 것이 바로 DQN입니다. 이 신경망을 이용해서 Q함수 신경망 모델이 Q밸류 값을 근사하게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앞으로 벨만 방정식에서 이 세타 값만 추가해서 QSA 스테이트 액션 세타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세타 값은 신경망에서 학습하게 될 가중치를 나타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DQN의 목적 함수는 앞에 보시는 코스트 함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벨만 방정식에 근거해서 좌변과 우변이 실제로 같아지는 순간, 다시 말해서 Q밸류 값이 수렴해서 어떤 트루 값에 도달했을 때를 목표로 두 값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 모델에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평균 제곱근 오차 형식과 굉장히 비슷한 이 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밸류 값, Q밸류 값을 예측값 Y라고 하고, 벨만 방정식의 우변에서 계산된 즉각 보상과 미래 보상의 미래 가치의 합을 Y'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앞에 평균 제곱근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Q러닝을 신경망으로 구현을 해서 DQN으로 학습을 하면 이 학습이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마인드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과거의 상태를 기억을 한 뒤에 그 중에서 임의의 상태를 뽑아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서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손실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최적의 행동을 얻어내는 기본 신경망과 얻어낸 값이 좋은 선택인지 비교하는 목표 신경망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 신경망은 계속 손실값을 계산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 신경망에 학습된 결과를 사전에 정의한 일정 주기마다 하이퍼 파라미터마다 목표 신경망에 새롭게 개선을 시켜줍니다. 이 그림 2.4를 보시면 이 DQN의 학습 과정을 조금 더 개략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타겟 Q 네트워크는 원래 이 Q 네트워크가 몇 번 정도 학습하는 동안
고정대 값을 유지하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원래의 Q 네트워크 값을 리셋해주고, 이렇게 되면 고정된 타겟 네트워크로 Q 네트워크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코드를 볼 때 특히 2번 부분에서 기본 신경망과 목표 신경망을 분리를 해서 일정 주기마다 업데이트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점에 유념하셔서 코드를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DQN을 바탕으로 실제 코드를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될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게임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회사 중에 오픈AI라는 비영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AI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짐이라는 강학습 알고리즘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게임들 중에 아타리 게임이 있는데, 이 아타리 게임을 조금 더 학습을 빠르게 시켜볼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구현한 게임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으로 구현하게 될 결과물인데, 이거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를 피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도로다라고 생각하시고, 빨간색과 파란색깔 사각형은 자동차, 그리고 초록색깔 사각형은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결과물을 보시면 이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떨어지는 물체가 빨간색, 파란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초록색이 자율주행차가 되어서 이 막 달려오는 차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으로 우리가 게임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총 3개의 파이썬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게임 파일은 이미 이 픽셀 단위로 뭔가 이 게임 상태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라서 이 픽셀 디스플레이 단위의 코드로 구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따로 보지 않고 그대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예정이고, 우리는 이 에이전트와 모델을 간단히 구현해보는 것을 이번 시간의 목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이전트 파일을 우리가 구현을 해볼 건데, 그림 4.1처럼 에이전트는 DQN의 학습에서 있어서 에이전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액션들 중에서 하나의 액션을 선택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이 환경값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로부터 액션,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이런 액션을 넘겨받은 환경은 2가지 결과를 만들어서 이 에이전트에게 반환을 합니다. 이 스테이트 값은 액션의 결과로 어떤 상황으로 변환했는지에 대한 정보고, 리워드는 이 넘겨받은 액션을 평가한 점수입니다. 우리가 마리오 예제로 이야기를 하면 에이전트가 오른쪽으로 간다 라는 액션 값을 이 인바이러먼트에게 보내면, 이 환경 값은 너 오른쪽으로 가니까 너는 오른쪽으로 좌표 값이 5만큼 이동했어 라는 스테이트 값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잠재적으로 네가 보상 3을 얻을 수 있어, 리워드 3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리워드 정보를 에이전트에게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이 받은 상태 값을 신경망으로 전달해서 이 신경망에서 판단한 액션을 게임에 적용해서 또 다음 단계로, 다음 스텝으로 직진을 할 건지 점프를 할 건지 이런 거를 적용시켜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맨 처음에 필요한 모듈들을 인풋합니다. 텐서플로우는 당연히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버전 1.15를 깔아주시고, 우리는 이 에이전트 모듈에서는, 에이전트 파일에서는 크게 학습과 실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습은 게임을 화면에 보여주진 않고 그냥 우리가 빠르게 실행을 해서 학습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트레인 함수가 있고, 게임을 실행시키는 리플레이 함수는 이런 학습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면서 화면에도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이전트 실행할 때의 모드를 나누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 tf-app.flag를 이용을 해서 실행할 때 받을 옵션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 값은 키나 밸류처럼 키 밸류 형식처럼 원하는 데이터를 정의해서 어디든지 호출해서 보여주는 값으로, 우리는 키로 트레인, 밸류 값으로는 false, 그리고 도큐먼트 값으로는 지금 학습 모드다, 화면을 게임에 보여주지 않는다 라는 도큐먼트 값을 우리는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전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맥스 에피소드는 최대 학습을 하게 될 횟수이고, 트레인 업데이트 인터벌은 우리가 한 번의 학습마다 한 번씩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코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업데이트하는 과정, 목표 신경망이 선실값을 계산을 해서 기본 일정 주기마다 목표 신경망에 갱신을 시켜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4번, 트레인 인터벌이 4번이니까 게임 4개의 상태마다 한 번씩 학습을 하라는 의미고, 이 observe는 일정 수준의 학습 데이터가 쌓이기 전에는 학습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적을 때는 학습을 진행해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100번의 프레임이 지난 뒤부터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타겟 업데이트 인터벌을 앞에서 조금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거는 학습을 일정 횟수만큼 진행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목표 신경망을 갱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 그대로 DQ에는 안정된 학습을 위해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최적의 행동을 얻어내는 기본 신경망과 얻어낸 값이 좋은 선택인지를 비교하는 목표 신경망을 분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최근의 학습 결과나 아주 오래된 학습 결과로 현재 선택을 비교하면 적절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적정한 시점, 1000번이라는 적정한 시점에 최신의 학습 결과로 이 목표 신경망을 갱신시켜주는 값이 타겟 업데이트 인터벌 값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게임 자체에 필요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떨어지는 물건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피할 예정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액션 값은 좌우 유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덱스 값은 0, 1, 2다 라고 해서 각각의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게임의 넘 액션은 3입니다. 그리고 각각 우리가 게임의 화면을 가로는 6칸, 세로는 10칸으로 설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까는 우리가 따로 구현을 하진 않을 거지만 게임 파일에 보면 이 값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그냥 여기로 끌어당겨서 다시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트레인 학습과 실행 모드로 나뉜다 했는데, 일단 학습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텐서플로우 세션을 함께 불러오고 열고, 그리고 게임 객체, 그리고 DQN에 대한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객체에는 우리가 화면 크기를 넣어주고 학습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게임을 화면에 출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show 게임 값을 false로 넣어서 초기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경망의 최종 결과 값인 우리가 선택해야 할 행동
일정의 개수 3개를 여기 안에 넘 액션으로 넣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학습 결과를 저장하고 학습 상태를 확인하는 코드로 이렇게 에피소드별 점수를 저장하는 리워드 값을 저장을 해줍니다. 이 리워드는 플레이스 홀더로 에피소드 한 판마다 얻는 점수를 저장하고 확인하기 위한 텐서입니다.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에피소드 10번에 한 번씩 이 값을 저장을 할 거고, 그때 이 리워드 값의 평균을 저장을 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 학습 결과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TF 트레인을 세이버와 텐서플로우 세션 그리고 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객체를 생성하고 학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값들을 우리가 텐서로 저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설정하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설정한 입실론 값은 행동을 선택할 때 이 DQN을 이용할 시점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초반에는 DQN이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같은 값만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행동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행동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진행 중에 입실론 값을 줄여나가는 코드를 우리가 넣을 예정입니다. 그 그리디 알고리즘을 그거를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입실론 그리디를 쓴다고 했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습의 진행을 조절하기 위한 프레임 상태 횟수와 학습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점수들을 저장하는 배열을 초기화하는 코드를 여기 이렇게 써줬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고 학습시키는 부분을 작성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적었던 맥스 에피소드 값의 횟수만큼 우리가 에피소드를 진행을 하고 매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맥스 에피소드만큼 우리가 이 게임을 반복을 해주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 이 터미널은 게임의 종료 상태를 나타내고 토탈 리워드는 하나의 게임당 얻은 총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게임 리셋을 통해서 게임 상태를 초기화하고 그 상태를 다시 DQN의 초기 상태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크린 값이랑 스크린의 너비와 높이를 크기 화면으로 구성을 합니다. 원래는 DQN에서는 픽셀 값을 이 스테이트 값으로 봤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우리 게임 모듈에서는 학습 속도를 높이려고 해당 위치에 사각형이 있는지 없는지 픽셀 단위로 쪼개서 여기에 사각형이 있는지 없는지 0과 1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었고, 이제 게임 에피소드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녹색 사각형이 다른 사각형에 충돌할 때까지 이거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게임에서 선택을 해야 될 일은 다음에 취할 행동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학습 초반에는 행동을 무작위로 선택했고, 일정 시간, 에피소드 100번이 지난 이후에는 이 입실론 값이 조금씩 줄여집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대부분 무작위 값을 사용하다가 이 무작위 값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실험적으로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렇게 코드를 구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앞서서 결정한 행동을 이용해서 다시 게임을 진행하고 보상과 게임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신경망 객체, 브레인이라는 신경망 객체에 기억을 시켜주고, 현재 상태를 이용해서 또 다음 상태에서 취할 행동을 정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저장한 상태, 행동, 보상, 그리고 종료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신경망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현재 프레임 옵졸브 값 100번이라는 옵졸브 값이 현재 프레임이 옵졸브 100번이라는 값을 넣으면 4개의 프레임마다 한 번씩 트레인 인터벌이 4였으니까 이 4개의 프레임마다 한 번씩 학습을 진행을 하고 1000개의 프레임 타겟 업데이트 인터벌마다 한 번씩 목표 신경망을 갱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사각형이 충돌을 해서 에피소드가 종료가 되면 획득한 점수를 출력하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받은 점수를 여기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에피소드 10번마다 받은 점수를 로그에 저장을 하고 100번마다 학습된 모델을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학습을 시키는 에이전트 코드였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습, 트레인과 리플레이로 나뉜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학습 결과를 실행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실행하는 이 리플레이 함수는 학습 부분만 없고 앞에서 본 트레인 함수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조금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텐서플로우 세션을 따로 생성을 하지 않고 tf.train.saver로 저장을 해둔 모델을 다시 읽어와서 생성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다시 게임을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고 또 다시 게임을 진행하는 부분, 화면에 띄워주는 거니까 어차피 코드는 똑같은데 게임을 시작하는 부분, 진행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줍니다. 대신 우리가 사람이 눈에 보여야 하는 시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속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슬립 함수를 넣어줬다는 것만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학습용으로 실행을 할지 아니면 학습된 결과로 게임을 진행할지 선택하는 부분인데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 CMD 창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트레인 옵션을 받아서 정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코드였고 그 다음부터는 모델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서는 우리가 DQN, 핵심인 DQN을 구현을 하게 됐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듈들을 인풋하고 지금까지 했었던 거와는 다르게 클래스로 이 DQN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태들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기억들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만들고 기능별로 나눠서 수정을 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메모리는 학습에 사용할 플레이 결과를 얼마나 많이 저장해서 사용할지를 정하는 값이고 우리는 여기서는 10,000번 정한다고 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한 번 학습할 때 몇 개의 기억을 사용을 할지 미니 배치 크기 32로 정해줬고 감마는 우리 아까 그 벨망 방정식에서 배웠겠지만 오래된 상태의 가중치를 줄이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 값이 커지면 다시 이 감마 값이 커지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미래 보상에 대한 가중치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스테이트 렌 값은 한 번에 볼 프레임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QN 객체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텐서플로우 세션이랑 가로 세로 그리고 행동의 개수를 받아서 이 객체를 초기화하는 함수를 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elf.memory.dec라는 거는 우리 자료구조 시간에도 사실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게임 플레이 결과를 저장할 메모리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콜렉션 모듈에 데크 함수를 만들어진 객체는 어떤 배열과 비슷한데 맨 처음 들어간 요소를 쉽게 제거해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할 기억의 개수를 제한하는 데 사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스 홀더 값, 플레이스 홀더를 이용해서 인풋, 게임의 상태를 입력받는 인풋 X와 각 상태를 만들어낸 액션 값을 저장하는 인풋 A와 손실값 계산에 사용될 인풋 Y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 플레이스홀더로 저장을 해줍니다. 게임의 상태는 이런 게임판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게임 상태의 횟수 형식이고, 이거는 원활 인코딩이 아니라 행동을 나타내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풋 Y는 보상의 목표 신경망으로 구한 다음에 다음 상태의 Q 값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 신경망에서 구한 Q 값을 뺀 값을 우리가 손실값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을 진행할 신경망과 목표 신경망을 구성을 하는데, 두 신경망은 구성이 같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고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목표 신경망은 단순히 어떤 Q값을 구하는 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손실값과 최적화 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학습 신경망은 학습을 진행할 때마다 가중치들이 갱신되기 때문에 학습 신경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이 실제 게임을 진행할 때 행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신경망이고, 이 타겟 Q라는 목표 신경망은 학습 시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학습에만 사용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빌드 네트워크는 앞서 나온 신경망과 목표 신경망을 구성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상태값 인풋을 받아서 행동의 가지수만큼 이렇게 출력값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값들의 최대값을 취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한 CNN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 풀링 계층이 없는데, 풀링 계층이 없는 이유는 표현력을 높여서 이미지의 세세한 부분까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링 계층 없이 CNN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임 환경에 따라서 이 CNN 부분의 필터나 층수를 조절해서 각자의 본인이 원하는 코드에 맞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빌드 옵티마이저에서는 이 손실 함수를 구하는 부분인데, 현재 상태를 이용을 해서 학습 신경망으로 구현한 우리가 이 Q 밸류 값이랑 다음 상태를 이용해서 목표 신경망으로 구현한 Q 밸류 값을 또 이용을 해서 이제 손실 값을 구하고 최적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f.multiply self.q.1 원화 함수는 이 self.q로 구한 값에서 현재 행동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만 선택하기 위해서 이 원핫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목표 신경망을 갱신하는 함수입니다. 우리 PPT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 학습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 중에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학습 신경망의 변수들을 이렇게 목표 신경망으로 복사를 해서 목표 신경망의 변수들을 최신값으로 갱신을 해주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etAction은 현재 상태를 이용해서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을 찾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빌드 네트워크 여기 부분에서 계산한 Q 밸류 값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 getAction에서는 출력값이 원핫 인코딩 형태이기 때문에 np. 여기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최대값이 담긴 인덱스 값을 우리가 행동으로 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학습에 필요한 텐서와 연산이 다 이제 들어간 부분이었고, 다시 요약해서 하면 CNN을 활용한 신경망으로 Q밸류 값을 구하고
이 Q밸류를 이용해서 학습에 필요한 손실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QN의 핵심인 목표 신경망을 학습 신경망으로 갱신하는 함수랑 Q밸류를 이용해서 또 다음 행동을 예측을 하는, 판단을 하는 함수를 만든 게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요약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서 작성한 텐서들로 학습을 시키는 코드를 볼 건데, 이 리멤버랑 초기 함수는 뒤에서 볼 거고, 트레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타겟 Q 밸류를 구해서 다음에 가져온 메모리에서 다음 상태를 만들어서 목표 신경망에 넣어서 타겟 Q 밸류를 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아니라 다음 상태를 넣는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앞서 만든 손실함수를 이렇게 보상값을 입력을 합니다. 다만 게임이 종료된 상태라면 이 보상값을 바로 넣고, 게임이 진행 중이라면 보상값에 타겟 Q 밸류의 최대값을 추가해서 넣습니다. 왜냐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맥스 최대 가치를 Q 밸류를 구하는 걸 목표로 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아담 어디 있지?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제작 함수의 게임 플레이 모드에서 메모리에서 가져온 현재 상태값과 취한 행동, 그리고 앞서 구한 y 값을 넣어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트레인 옵티마이저는 여기서 어딨지? 여기 아담을 썼네요. 아담을 썼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초기화 함수랑 우리가 리멤버 함수를 다시 살펴볼 건데, 이 초기화 부분은 현재의 상태를 초기화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DQN에서 입력값으로 사용할 상태는 게임판의 현재 상태와 앞의 상태 몇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다시 입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트 랭스 길이만큼의 스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차원 이거를 2를 준 거는 우리가 input x를 넣을 플레이스 홀더를 우리가 input x 어디였지? 우리가 차원을 그리고 너비 높이 그리고 self.state length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차원을 2로 넣었습니다. 마지막 차원으로 쌓아올린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컨볼루션 계층을 손쉽게 이용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리멤버 함수는 게임 플레이 결과를 받아서 메모리에 기억을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상태를 제거하고 새로운 상태를 넣어서 다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샘플 메모리 함수는 기억해둔 게임 플레이에서 임의의 메모리를 배치 크기만큼 가져옵니다. 그래서 랜덤.샘플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임의의 메모리 값을 가져오고, 그 중에 첫 번째 요소를 우리가 상태 값으로, 그리고 두 번째를 다음 상태 값으로, 그리고 취한 행동, 보상, 게임 종류 여부를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온 뒤에 사용하기 쉽도록 재구성해서 넘겨줍니다. 이거는 학습시키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에 학습시키지는 않을 거고, 대신 다만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것처럼 인셉션 부분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소스 파일이 있는 곳에서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 포트를 열고 나서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코드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으로 결과를 구현하게 되면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앞서 달려오는 차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게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배운 DQM 부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 코드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